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그 기업의 가치, 즉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원리를 개념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큰 틀만 이해를 하셔도 말하자면 그 복잡한 그 모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살 건지 팔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데는 충분히 그 사용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본인이 그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격과 가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예요. 가격은 상호 협의 내지는 합의하에 거래를 한 숫자, 거래가 이루어진 가치가 바로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 팔겠다는 사람 가격보다는 높은 가치가 부여될 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질 가격보다 낮은 가치라고 생각할 때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라는 부분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치 부여가 다르거나 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일 때 이제 그 거래가 형성이 되지, 만약에 이런 그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인 거고 가격은 서로의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가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저금통에 10,000원이 들어가 있는 저금통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저금통에다가 매년 3배를 받으면 1,000원씩 받아요. 1,000원씩 받는데 10,00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금통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들어가 있는 저금통에 매년 1,000원씩 3배의 돈을 그 저금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 저금통을 현재 팔으려고 그래요. 그럼 과연 그걸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게 바로 그 기본적인 거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현재 저금통 안에는 10,000원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저금통은 10,000원 이상의 가치는 갖겠죠. 왜냐? 지금 당장 사서 저금통을 깨도 10,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은 될 거고 10,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0,000원만 받을 것 같으면 애가 뭐하러 이 저금통을 팔겠습니까? 10,000원이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매년 앞으로 내가 넣어야 될 그 세뱃돈이 있는데 그걸 10,000원만 받고 팔 것 같으면 누가 팔겠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은 이 저금통에 대한 가격의 하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적어도 10,000원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팔 수는 없는 가격이 10,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사는 가격에 하한이다. 이 가격이라면 무조건 산다 라는 가격이 10,000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0,000원 미만이라면 바보가 아닌다며 그 저금통을 10,000원 이하로 파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빚을 내서 사가지고 산 다음에 바로 저금통을 깨면 예를 들어서 9,500원에 사서 10,000원이면 저금통을 바로 깨면 바로 9,500원에 사서 1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립할 수 없는 가격이다. 파는 사람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앉아서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하죠. 무차익 거래,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는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또한 생각해 보시면 매년 저금통이 유지가 되면, 즉 10,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금통을 들고 있으면 매년 매년 1,000원씩 그 저금을 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의 현금 흐름이 매년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1,000원의 매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1,000원을 은행이자율 5%로 할인을 하게 되면 딱 2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현재 20,000원 정도의 해당되는 그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저금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깨서 10,000원을 써버리면 앞으로 이 20,000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10,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년 1,000원씩 세뱃돈이 들어온다. 그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봤을 때는 20,000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0원은 될 것 같다. 그런데 저금통에 10,000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현금 부분의 현재 가치는 20,000원이기 때문에 20,000원에다가 10,000원을 더한 30,000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가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30,000원이 넘어간다면 돈을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5%의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집어넣으면 500원의 이자가 매년 은행에서 발생을 하죠. 20,000원에 해당되면 1,000원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매년 이자가 1,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000원일 때는 값이 같아요. 30,000원이면 내가 왜 30,000원을 주고 사서 이 매년 1,000원씩 현금 흐름을 받고 있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30,000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1,500원씩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0원이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은 얼마 이하가 될 수 없냐면 10,000원 이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0원 이하라면 무조건 빚을 내서 사가지고 저금통을 깨버리면 앉은 자리에서 차익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0,000원이 넘어간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이 저금통을 1,000원씩 들어오는, 매년 1,000원씩 들어오는 저금통을 30,000원을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넣으면 바로 1,500원씩 나오는데. 그 다음에 30,000원은 나중에 이자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저금을 해약을 하면 30,00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바운더리가
한계가 정해져요. 영역, 구역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다가 2만 원을 집어넣으면 1,000원씩 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이 1,000원인데 내가 애를 믿고 애가 세뱃돈을 저금할 거라는 걸 믿고 1,000원을 나오는 저금통, 1,000원이 매년 저금이 되는 저금통을 사요. 2만 원에. 그거 하고 뭐가 현금으로 갔냐면 2만 원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1,000원씩 현금흐름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금통을 2만 원보다 한 푼이라도 비싸게 사는 순간 바로 은행에 가서 저금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되겠죠. 결국 이 저금통은 10,000원보다는 커야 되지만 2만 원보다 작지 않으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영역이 정해집니다. 10,000원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2만 원보다는 작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가격대 안에서 어느 게 적정 가격이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면 과연 이 1,000원이 바뀌지 않고 계속 1,000원이 매년 나오느냐.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2만 원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사야 될 거고요.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적어도 2만 원보다 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현금 흐름이 바뀌면 특히 현금 흐름이 는다면 이 가격은 2만 원보다 올라가야 될 거고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면 2만 원보다 작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일치한다면 은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처럼 신용도가 높은 데를 에다가 2만 원을 집어넣지 왜 이러한 것에다가 2만 원을 미리 집어넣어서 불안했더냐 이거죠. 결국 이 저금통은 2만 원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000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은행처럼 이자를 따복따복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의 수익률 5%일 때를 가정하라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은행 이자율 5%가 달라지면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이 10%가 되면 만 원만 집어넣어도 1,00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10% 올라버리면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만 은행에다가 집어넣어도 매년 1,000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저금통을 팔매 있어서 만 원보다 크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래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런 저금통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버는 돈에 내지는 캐시플로우의 흐름이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은행 이자율,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고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저금통에 현금 10,000원짜리를 넣었으니까 깨면 바로 현찰 10,000원이 들어가 있죠. 즉 매각 가능한 금액은 10,000원으로 굉장히
현금화가 쉬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찰이 들어가 있어서 저금통을 깨면 10,000원이 그대로 1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저금통에 10,000원 대신 10,000원에 해당되는 카드가 들어가 있다. 10,000원을 나타내 현재 가치를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의 캐릭터 카드라고 하죠. 현재 10,000원인 캐릭터 카드를 넣어놨다. 그러면 저금통을 깼다고 하더라도 10,000원에 해당되는 캐릭터 카드를 급하게 팔 때는 10,000원에 팔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8,000원에 팔아야지 그 캐릭터 카드가 팔린다거나 그러면 10,000원보다 못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기장되어 있는 10,000원의 가치가 화폐가 아니라 등가액, 화폐와의 현금 등가액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캐릭터 카드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치가 떨어진다면 20,0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하에서 요거를 기업으로 고스란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금통을 얼마에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셨으면 그걸 그대로 기업에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10,000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이 대차제표 재무상태표 상에 타인자본, 자기자본 할 때 그 자기자본이 현재 10,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세뱃돈으로 1,000원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는 매년 당기순이익에 1,000원이 발생하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올해 10,000원이었다가 저축을 하면 11,000원으로 내년에 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이 10,000원이었다가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2,000원이 되고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ROE를 계산해 보면 10,000원 자본분의 이익 금액 현금 흐름 금액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0,000원 분의 1,000원 즉 이 저금통의 ROE나 기업의 ROE나 10,000원 분의 1,000원 해서 10%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저금통의 ROE는 은행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은행이자율의 2배에 해당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ROE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RO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저금통 안에 1,000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바로 북밸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게 북밸류 10,000원이지 않습니까? 북밸류 대비 이 저금통의 가격을 20,000원 이하로 봤으니까 2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북밸류 대비 2만 적어도 10,000원 이상이고 판매가가 10,000원이면 PBR이 1.0이 되겠죠. 20,000원이면 PBR이 2.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만약에 이 저금통을 10,000원에 팔 사람은 없겠지만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PBR이 1.0에 해당되고 기업의 PBR도 10,000원이다.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10,000원이다. 그랬다면 바로 PBR이 10,000원이다. 1.0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저금통에는 맨 처음에 현금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이라는 거는 바로 깨는 순간 고스란히 100% 회수 가능한 금원이 10,000원이 되겠죠. 하지만 기업의 경우는 이 10,000원에 해당되는 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비나 사업과 같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산은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에 해당되는 1.0, PBR 1.0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다. 그래서 엔진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전기차로 전체 다 바뀌면서 이제 엔진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은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산 라인의 잔존 가격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장부상에 10,000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의 그 생산 라인, 그 엔진 자동차 생산 라인은 값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0원이지만 실상 팔려고 오면 값을 거의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PBR이 1.0이 안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판매가가 10,000원보다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 청산해서 분할해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갈래도 10,000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금통에서 10,000원에 해당되는 야구 선수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히 팔려면 8,000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해당 저금통의 가치는 10,000원이 안 되고 8,000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PBR이 0.8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PBR의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 자기 자본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PBR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소 의미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를 워런 버핏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성장 기업이라면 이 PBR이라는 것들은 장부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형편없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성장 기업이라면 PBR이 높은 게 정상인 거죠. 반면 쇠퇴하는 기업이라면 장치도 다 낡았고 해서 값어치가 장부 금액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BR이 낮은 게 정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책에 나오는 것처럼 1.0 미만이면 저평가고 1.0보다 높으면 고평가고 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거나 오히려 호도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서 PBR을 잘 안 보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수치다라고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려면 PBR의 의미를 낮춰서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려면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재산을 팔고 남는 액수는 과연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PBR이 적어도 1.0이 맞겠다. 판단 기준이 1.0이 맞겠다. 뭐 0.8이 맞겠다. 아니면 1.2가 맞겠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즉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PBR을 1.0이 아니라 다른 수치를 놓고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매년 당기순이익 1,000원이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20,000원의 주가를 부여를 했다. 즉 매년 1,000원이 들어오는 저금통을 20,000원의 가치로 환산해서 봤다라고 본다라면 매년 1,000원이 내 세뱃돈이 들어오는 저축의 현재 가치는 20,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원에 5%로 나눈 액수 20,000원에 해당된다. 그러면 1,000분의 2만 1,000분의 2만 하면 퍼가 바로 20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의 개념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삼아 보실 수가 있겠다. 합계는
3만 원인데 3만 원이면 그 돈을 이 저금통을 살 바에는 바로 은행에다 놓고 이자를 1,500원씩 받는 게 남녀장사이기 때문에 3만 원보다 클 수는 없다. 즉 만 원과 3만 원 사이의 적정 가치는 2만 원쯤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은행 이자율의 5%에 대한 확실성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될 수가 있다. 즉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1,000원 이내 세금, 세뱃돈의 확실성에 따라서 1,000원보다 줄어들 걸로 보느냐 늘어날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 2만 원보다 낮은 가격을 부여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동일한 1,000원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그 이자율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은행 이자율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 은행에다가 2만 원을 집어넣으면 매년 1,000원씩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은 2만 원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만 원보다는 항상 커야 되고 2만 원보다는 작아야지만이 이 저금통을 팔 수 있겠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값을 갖느냐. 만약에 만 원에 가까워져 버리면 저금통을 파는 사람이 없겠죠. 2만 원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2만 원에 가까워지면 이 저금통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 적정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저금통이 2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이런 저금통에다가 만 원짜리를 담아가지고 앞으로 세뱃돈 나올 때마다 1,000원씩 드릴게요 라는 저금통을 팔고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저금해 놓으면 1,000원 이상의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고스란히 앉아서 1,000원 주고 남는 차익은 내 걸로 고스란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만 원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 가까운 게 맞느냐. 바로 그 결정은 금리가 현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저금통의 가격, 즉 기업의 시가총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1,0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그 기대에 따라서 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2만 원으로 볼 건지 2만 원 미만으로 볼 건지 만 원으로 볼 건지 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볼 건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 원 이하로는 이 저금통을 살 방법이 없고 2만 원 이상이라면 2만 원 이상이라면 사는 게 바보짓이고 이기 때문에 만 원 초과 2만 원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시장 내에 불러지는 가격에 따라서 시장 내 이 기업 주식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불러지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 원하고 2만 원 사이에서는 지켜보다가 2만 원이 넘어가면 팔고 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사고 라는 과정을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의 새로운 불확실한 요소는 바로 저금통에 만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만 원에 해당되는 야구 플레이어 카드, 캐릭터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즉 과연 자기 자본 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현금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따져보아서 그 가치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라는 근간이 되겠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향후에 예상되는 평균, 향후 앞으로의 평균적인 은행 이자율 내지는 국고채 금리의 평균치가 얼마가 될지를 하나를 값을 찍으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현재 자기 자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을 내보고, 상한에 해당되는 2만 원에 해당되는 수치처럼 바로 과거 5개년 평균 당기 순이익.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라면 적어도 이거 이상은 가겠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만 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 투자한 주식의 과거 5개년 당기순이익의 평균치를 적정 이자율, 예상되는 이자율로 할인해서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내보시면 상한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현재 자본으로 들고 가고 있는 그 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과연 실제 기업을 찢어서 팔았을 때 현금화 될 때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잔존가액을 유추해서 잡아보시면 적어도 이 시가총액이 이거 이상 이거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되게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의 기본적인 펄을 15 정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가 20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은행 이자율이 5%가 미래에 예상되는 은행 이자율이 5%가 넘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는 퍼 20이기 때문에 5% 정도 수준에 해당된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 정도가 장기 기대 수익률이 5% 정도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스킴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어느 기업이든 여기다 놓고 생각해서 적어도 하한은 어디고 상한은 어디구나. 그럼 그 안에 얻은 적정선의 가격이 있겠네. 과연 현재 시세가 형성되는 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범위의 상한을 넘어가면 빨리 팔아야 되고, 하한을 벗어나면 빨리 사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그 주식의 가치와 가격을 부여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리 전망이 다르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에 해당되는 그 매년 들어오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다르고, 현재 자본에 대한 잔존가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주관적인 금액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가총액에 대한 가격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얼마나 본인이 그러한 그 시가총액에 대한 가격을 적정선에서 훈련을 통해서 잘 매길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전문적인 투자자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남이 불러주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맥없이 기다리는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초보자인 주식 투자자로 남을 것이냐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셔서 저금통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들고 계신 주식의 가치도 계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